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기대하시는 고성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잘 계십니까? 네. 설 연휴 뭐 방송 아유 많이 하시던데요. 뭐. 아니 근데 우리 고성국 박사님 건강은 요즘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단식 한번 하시고 이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셨던 것 같은데 좀 많이 회복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회복이 됐는데요. 어제 제가 법원 앞에서 10일째 단식 투쟁하고 있는 우리 예. 화랑단의 차강석 단장 잠깐 인터뷰하고 왔거든요. 예, 예. 원래 11일 전에 이제 단식 투쟁을 시작했는데요. 예. 단식 투쟁 시작할 때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내란 사건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내릴 때까지 단식 투쟁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시작했어요. 예, 예. 진짜로 오늘까지 단식 투쟁 중입니다. 근데 그냥 노숙 단식이에요. 예. 그래서 아직 30대니까 예. 지금은 이제 그 결기를 갖고 버틸 수 있을 텐데 또 뭐 워낙 단단한 우리 자유파 전사니까. 예. 근데 저도 이제 30대 때 단식 투쟁을 여러 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 20년, 30년 지나니까 그게 후유증이 나타나긴 나타나더라고요. 예, 20,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무슨 영향을 줄까? 그게 아니고 진짜로 이게 기력에 그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11일차 단식이라는 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힘들죠. 그리고 뭐 그 법원 앞에 길거리에서 하는 거니까 예. 뭐 어떻게 뭐 꼼수를 할 수도 없어요. 예. 그거를 진짜 단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회복이 좀 걱정입니다. 네. 참 우리 차강석 대표가 잘 버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오후 3시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예상을 안 합니다. 헌법 정신과 법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예. 이거는 공소기각이 너무나 당연하고 뭐 전부 무죄죠. 그런데 지금 사법부 상황이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예. 그나마 그래도 지기현 판사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한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했을 때 그런 그 일면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오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예단하는 것은 그 필요 없는 짓이다. 몇 시간 후면은 결과가 나올 거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죄가 나온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밤에 석방됩니까? 아니죠. 이미 좌파 사법부가 다른 사건으로 뭐 형을 잔뜩 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큰 정책 승리가 될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회복의 시작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풀려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것들이 그것에 대비해서 이른바 내란 전담재판부 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고등법원.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심판이 어떻게 나오든 예.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고 더 본격적인 투쟁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유죄가 나오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무죄가 나오면 이 무죄를 확장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또 다른 투쟁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의 선거 결과를 예단하지도 않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뭐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짜 그 마음을 다듬고 더 본격적인 더 치열한 투쟁 준비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오늘은 1심이지 않습니까? 1심. 일심이죠. 예.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오늘 뭐 예를 들자면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났다고 해서 환호를 지를 필요도 없고 예.
또 뭐 유죄가 났다고 해서 또 그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났을 경우에 네. 정치적인 그 승리를 어떤 가지고 앞으로 투쟁 전선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 이제 기회가 열리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인데요. 예. 예. 그런데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계기라 하더라도 그걸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또 국민의 힘이 이걸 어떻게 앞으로의 전진을 위한 동력으로 삼고 갈 거냐. 유죄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공소기각 무죄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 후속적인 투쟁과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저는 정치적으로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점에서 좀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될 때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후속적인 어떤 투쟁이라고 하면 우리 애국 국민들이 조금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겠습니까? 만약에 공소기각 무죄가 나오면 예. 그러면 그 무죄와 공소기각을 전면화하는 투쟁이 필요하죠. 이미 그 다른 사건에서 내란을 전제로 한 유죄가 나왔잖아요. 예, 예. 그걸 다 뒤집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법부에 대한 더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죠. 예.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예. 우리가 광장에서 모여서 목이 쉬도록 정말 피토하듯이 외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독재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 그다음에 그 연장선에 6.3 지방선거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국 주도권을 되찾아오면서 공소기각 또는 무죄라고 하는 심판의 정치적 의미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확산시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유죄로 나왔다고 하면 예. 그럼 우리가 그거 인정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사법부가 완전히 이재명 독재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심판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사법부에 대한 전면 불신 그리고 이 사법부를 이렇게 그 정권의 개로 사냥개로 전락시킨 이재명 정권에 대한 투쟁 이렇게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공소기각이 나오든 본질은 이재명 독재 정권에 대한 투쟁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투쟁을 이제는 억울해서 또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 현존하는 대한민국 전복 세력,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현존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체제 전쟁으로 그 성격을 확장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진짜 투쟁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그 박근혜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또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이 종북 주사파 독재 권력이 채 전면화되지도 않고 예. 또 그 마각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도 않았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지 모르겠는데 당시 자유파 국민들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끌려 내려오고 감옥에 간 이후에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이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이 얼마나 흉측하게 폭력적으로 체제를 흔들어댈 건가를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예. 우리가 그 10년 전에 그 뼈아픈 경험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독재 정권은 문재인 독재 정권에 비해서 훨씬 더 사악하다. 훨씬 더 파렴치하다. 그리고 훨씬 더 흉악하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종북 주사파들의 대항해서 싸우는 예. 체제 전쟁의 성격이 있다. 이걸 우리는 지금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10년 전에는 그런 인식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체제 전쟁의 성격이 분명해졌다. 그다음에 그 체제 전쟁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내가 나서서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이런 인식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처절한 투쟁이 훨씬 더 규모 있는 대중 집회와 시위와 행진이 연일 계속되는 거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이러한 대중 투쟁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점 보면은 지금은 좀 전방위적으로 투쟁 전선이 확대되는 이런 그런 경향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방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오늘 11일차 단식 투쟁하고 있는 차강석 단장은 뮤지컬 배우입니다. 예. 근데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는 정치권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도 일부죠. 일부. 네. 그리고 일부 교회 세력 뭐 이런 정도가 이건 아니다라고 외치고 싸웠지 이렇게 각계각층의 전 국민들이 다 생업을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방위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10년 전 또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됐던 광화문 국민혁명의 주력 세대는 역시 60대 70대 세대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영풍 대표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투쟁 현장에 1230 세대가 다 있죠. 주역이에요. 1230 세대가 연단에 나서서 마이크를 잡고 행진을 선도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북도 치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이 보수층 60대, 70대, 80대는 여전히 자유파 진영에 있으면서 새로운 세대인 1230 세대가 대거 유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대적인 의미에서도 전방위적인 그런 체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 4050 세대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은 10, 20, 30 그리고 60, 70 세대가 소위 말해서 민노총 지지, 민주당 지지하는 4050 세대를 이렇게 포위하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는데 이게 두 번의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그런 현상으로 보면 됩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적 현상에는 구체적인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 계기나 결절점 없이 갑자기 이렇게 사회적 변화나 정책 변화가 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지금의 1230 세대가 전면적으로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해서 나선 것에 결정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이죠. 그러니까 그 계엄이 없었다면 1230 세대가 어느 날 갑자기 종북조사 반대 이러고 나서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당신은 당신의 몸을 던져서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이 1230 세대를 일깨웠고 각성된 1230 세대가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든 그러한 어떤 사건적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좌파 세력들 뭐 민주당 중심으로 한 좌파 세력들은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법률적인 어떤 그 범위로만 한정해서 이 사건을 재단하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좀 확장해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10, 20, 30들을 일깨운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선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1230 세대는 정치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아요. 예. 뭐 이를테면
저 좌파 정당을 많이 찍는 1230 세대도 정치적으로 활성화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뭔가 기존 질서에 좀 반항하는. 하여튼 하여튼 기성의 질서는 난 싫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젊은 청년 세대의 세대적 특징이었고, 예. 그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기존 질서가 싫으니까 야당 찍고, 대부분의 이 기존 질서는 그 자유파 보수 세력이 그 정권을 운영하는 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좌파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1230 세대의 각성과 그 정치적 활성화는 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1230 세대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관심도 없었죠. 또 뭐 이렇게 자꾸 우리를 귀찮게 해 라고 짜증을 냈던 그런 세대들입니다. 예. 근데 그 세대들이 각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1230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치적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의 75년의 정당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좌파 정당까지 포함해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좌파 정당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청년들을 당원으로 많이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거요, 조직적인 선전선동의 결과지 스스로 각성되고 자각해서 된 경우보다 없어요. 아니 이 좌파들이 80년대 90년대에 뭐 다 대학을 장악하고, 예. 유영풍 대표도 학교 다니실 때 그 학생회를 다 종북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다 봤죠. 근데 그게 그 극소수의 그 전위적인 활동가들이 그 선전선동을 열심히 하고 막 조직을 하고 이래가지고서 그 학교를 장악한 거지. 그렇죠. 예. 일반 학생들이 각성해서 이 캠퍼스로 모여서 이렇게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의 1230 세대의 대각성은 완전히 자발적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전히 이 젊은 세대가 조직은 안 돼 있어. 허술하죠. 아직. 예, 공산당처럼 뭐 무슨 세포 조직으로 돼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청년 활동가들끼리도 생각이 다르면 부딪히기도 하고, 예. 뭐 그러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마치 그 한강이 이제 이렇게 유유히 흐르는데 저 상류로 가면은 온갖 이 지류들이 하나씩 합쳐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도도한 한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그것을 계기로 스스로 각성돼서 정치적으로 활성화된 지금의 우리 123 세대 애들은 정당 역사상, 정치 역사상 매우 드문 사례고 정말 소중한 역사적 경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전선동에 의해서 이렇게 세뇌가 되어 가지고 네. 뭐 좌파 운동에 투신한 경우하고 스스로 각성을 해서 자각을 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 애국 세력이 된 경우 이 완전히 결말이 다르겠죠. 전혀 다르죠. 선전선동으로 세뇌돼서 좌파가 된 사람들은 그 선전선동의 그 팩트가 한두 개만 확인이 돼도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죠. 예. 이를테면 그렇죠. 저 종북 주사파들이 대학생들을 꼬실 때, 세뇌를 할 때 김일성 회고록 갖고서 많이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김일성 회고록이 동화처럼 써 있으니까. 예. 예, 뭐 소설도 아니에요, 저거는. 예, 동화처럼 써 있어요. 뭐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이 압록강을 나뭇잎을 타고 건너셨다. 그리고 솔방울을 수류탄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일본군을 척살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예. 이거는 유치원생들도 요새는 안 믿는 건데 이걸 대학생들한테 이걸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해서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개 중에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그렇다고 하니 지 선배가 지도하는 누군가가 그렇다고 하니
무협지에 빠지게 돼요. 무협지에 보면 막 경공술 쓰는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 막 날아다니고. 아니 사람도 이렇게 단련을 하면 무리도 막 걷고 막 그러지 않냐? 예. 김일성도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나뭇잎 띄워놓고 한번 건너가 봐라고만 하면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좌파들의 선전선동을 깨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예. 팩트를 갖다 대면 돼. 예. 그런데 우리 자유파의 1230 각성된 1230 세대는 스스로 각성된 거 아니에요. 스스로 팩트 체크 다 해보고서 이 길이 맞는 길 같아. 왜 대통령이 이런 걸 했는지 이제 이해할 것 같아. 이런 거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한 번 각성된 이 사람들을 다시 좌파로 세뇌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예.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주입된 그 세뇌의 결과냐, 스스로 각성된 결과냐는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아하. 참, 10, 20, 30 세대가 참 대견합니다. 그럼. 대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세대적으로 아직 1, 2, 30 세대가 세상 경험이 좀 적어서, 예. 우리 눈에는 조금 불안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세대다. 아니, 저도 무슨 정치학 박사랍시고, 방송도 하고 하지만, 저 영어 잘 해도가 안 되거든요. 예. 문장은 띄엄띄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거나,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1, 2, 30 세대는 그게 되거든. 저랑 대화하면서도 한 손으로 SNS를 계속 하더라고. 예. 이게, 우리 같은 세대한테는 좀 낯설게 보이고 버릇없게 보일지 몰라요. 예. 아니, 대화하는데 좀 대화에 집중. 근데 이 젊은 세대가 대화에 집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멀티가 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다 멀티플레이어들이에요. 제가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거를 기성세대의 척도를 갖고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우리보다 낫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낫다. 지식 면에서도 낫고 지혜 면에서도 낫다. 지능 면에서도 낫다. 예. 그러니 젊은 세대가 앞서서 이끌어가는 대로 가자. 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댓글에 어느 분이 청년들은 선동 안 당한답니다. 안 당하죠. 이미 깨어났는데 어떻게 선동을 당해요? 예. 자, 우리 국민의힘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최근입니다. 새로운 현상이 하나 나타났는데, 한동훈 세력이 이제 아웃되고 나니까, 네. 당 안팎에서 이 장동혁 지도부를 굉장히 흔들어대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갔다 왔어요. 예, 예. 우리 자유대한 호국단 오상종 예. 단장이 김무성이 징계를 요청하는 징계 요구서를 당에다 제출한다 그래서 그거 취재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파 진영이 배신의 DNA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건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예. 배신의 원조가 이 김무성입니다. 김무성 때부터 배신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 배신의 DNA, 배신의 원조격에 해당되는 김무성이가 여전히 당에서 무슨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이 보여요. 그리고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이 끊임없이 이 김무성이를 마이크 앞에, 카메라 앞에 앉혀놓고서 온갖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온갖 험담과 저주를, 악담을 막 퍼붓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 TV조선에 나와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상정 단장이 정말 중요한 일을 했다. 예. 배신자의 원조부터 치자. 예. 근데 그것도 배신자니까 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종편에서의 김무성의 발언은 명백하게 해당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행위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징계하라. 저는 이렇게 징계 요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김무성이든 뭐든 법전 앞에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예, 반상무인이듯이 당헌 당규만 딱 놓고 거기에 이 김무성이라는 자가 해당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판단해라. 해당 행위 했으면 그게 김무성이면 어떻고 김말동이면 어떠냐. 당 상임고문이면 어떻고 평당원이면 어떠냐. 원칙대로 징계하라.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배신자의 원죄를 척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 우리가 흔히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보는 배신자들이라고 하는 게 뭐 김무성이, 유승민이, 뭐 한동훈이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뭐 그게 똘마니들이 쫙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역시 그 뱀을 잡는 데는 뱀 대가리를 쳐야 돼요. 이게 살모사 같이 이제 도끼가 서린 뱀은 꼬리 잘못 잡으면은 물려 죽습니다. 예, 괜히 어설프게 몸뚱아리 뭐 툭툭 치다가는요, 바로 반격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좀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그 시골 어르신들로부터 거의 매일 들었어요. 옛날엔 뱀이 많았거든요. 예. 제가 살던 가평이나 철원, 간인 이런 데는요, 뱀이 많았어요. 하여튼 뱀을 만나면 대가리를 제압해야 된다. 대가리를 특히 성이 나서 딱 꼿꼿하게 서 있는 뱀은 막대기로 제대로 딱 한 번만 쳐도 이 대가리가 끊어져요. 독이 서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왜 이렇게 이런 이렇게 되어 있는 막대기. 나무 있잖아요. 예, 나무 막대기 끝이 예. 이렇게 돼 예, 있어요. 이게 어떤 용도냐면 이제 키가 요 정도 되는데 뱀 대가리를 콱 찍어 누르는 용도예요. 이게. 아, 예, 예. 그거 본 것 같습니다. 예. 예. 요 이제 이른바 땅꾼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도 요런 거예요. 딱 요렇게 갈고리가 돼 있어요. 이걸로 뱀 대가리만 콱 찍어 누르면 꼼짝 못 해요. 그러니까 대가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배신자 그룹을 심판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판하지 못한 이유는 네. 그것도 난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예. 이 김무성이, 유승민이와 같은 이 사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예. 밑에 똘마니들까지를 다 살려준 게 누구냐? 홍준표입니다. 아. 그때 바른정당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이것들이 다 바른정당으로 다 나갔어요. 예. 다 기어 나갔는데 예.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지 득표 좀 어떻게 좀 더 해볼 거라고 이것들을 다시 다 뒷문 열고 받아줬어요. 보통 이렇게 심각하게 해당 행위를 하고 나가면 탈당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복당 절차가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예. 심사도 제대로 안 하고 뒷문 열고 다 받아준 거예요. 홍준표가. 그럼 홍준표가 무슨 힘이 있어 그랬냐? 대통령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는 당 대표보다도 당무의 우선권을 갖고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 예, 예. 그거 가지고서 야 내가 대통령 후보야. 내가 다시 들어오려는데 뭔 잔소리가 많아. 그리고 다 받아줬다니까요. 대신에 뭘 했냐 홍준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켰어요. 아하. 배신자들은 받아들이고 네,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고. 출당시키고. 하하. 그 짓을 했어요 홍준표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종의 그 노멀이 된 거예요. 그 완전 기준을 만들어줘 버렸네. 그래갖고서 그 이후에도 다 그렇게 하면 되겠거니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확 끊어버린 것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렇죠. 한동훈 제명부터 그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장동혁 지도부가 지난 8월에 취임하고 나서 네. 지금 한 7개월 정도 쭉 오는데 사실은 장동혁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 다 현실화됐거든요. 그렇죠. 그죠? 시간이 조금 걸리고 네. 조금 뭐 속도감이 다르고 이럴 수는 있겠으나 다 이렇게 현실화되고 실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당 안팎에서 이 흔들어대는 이 세력은 멀리서 그러는 거죠? 그 세력이 예. 그 네 가지 세력이 있어요. 아, 네 가지 세력. 예. 예. 좀 풀어주시죠. 이 예. 네 가지 세력이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좀 세게 보이기도 하고 막 복잡해 보이기도 한데 이걸 하나하나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간단해요. 예. 첫 번째 세력은 첫 번째 세력. 예.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세력입니다. 예. 이들은 장동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장동혁을 흔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장동혁을 공격하고 하다못해 안 되니까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서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SNS를 통해. 주택이 6채 어쩌고 맞아요. 저쩌고 하면서 맞아요. 이 설 연휴 내내 그 짓을 했잖아요. 예. 이제 그 세력이 하나 있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공격이니까. 있는 세력이죠.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좌파들이 공격한다고 흔들릴 자유파는 아니죠.
그 세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나 더불어민주당인데 장동영 나빠. 그러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잖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위장을 해. 아, 위장. 예, 우파인 것처럼. 위장 우파. 예. 그게 SNS상 이루어지는 공방이기 때문에 모르죠. 누가 누군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보수로 많이 위장을 하고 이것들이 행동하는 것 같아요. 아. 하여튼 근데 그건 다 합쳐서 이제 좌파라고 합시다. 예. 종북주사파. 예. 두 번째 세력이 뭐냐? 보수 위장 족보 언론이에요. 보수 위장 족보 언론은 저것들이 옛날에 뭐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밤의 대통령이야 이랬던 때가 있잖아요. 한 30년 전에. 그게 언제적 일인데 예. 이것들은 아직도 지가 밤의 대통령이어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아니거든. 안 되죠, 그게. 아니거든. 이미. 아니 저는 사실 저는 뭐 경영은 잘 모르지만 제대로 된 경영이라는 기준에서 보더라도 저것들 다 이미 문 닫아야 될 것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저게 뭐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재무제표 운영하는 언론사가 뭐 몇 개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인데 저것들이 역대 정권마다 다 빌붙어 가지고서 지가 메이커를 했다는 둥 이렇게 뻥치면서 어깨 잔뜩 힘 넣어가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이걸 거부한 사람이 세 사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예.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족보 언론한테 사실은 대치기 당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검사 시절에 저것들 다 나쁜 짓 해갖고서 내가 다 잡아가두고 뭐 그랬는데 이제 내가 대통령 됐다고 고개를 숙여야 돼?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족보 언론에 의해서 또 두 번째 탄핵당했어요. 세 번째가 장동혁 대표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제 뉴 미디어 시대야 이래버렸잖아요. 당선됐을 때. 이거는 당선됐을 때. 예, 보수의장 족보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사망 선고랑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야, 너희들은 이미 시대 다 뒤떨어졌어. 철 지났어. 너네 시대는 끝났어. 앞으로의 뉴 노멀은 뉴 미디어야, 유튜버야. 딱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 제일 원수 같겠지.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력.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세력은 김무성이가 아니라 한동훈이 세력이에요. 여기 세 번째 세력이에요.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주로 행동하는 행동대처럼 해. 예. 예, 뭐 한동훈이가 그랬고 뭐 배현진이가 그러고 박정훈이가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세 번째 세력이야. 근데 이것들은 그 뱀대가리가 딱 끊어지듯이 한동훈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힘을 별로 못 써요 이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버둥버둥 되는 거야. 예. 네 번째 세력이 뭐냐? 이게 실체가 잘 안 드러나는데 이번에 김무성이로 실체가 드러났어. 그게 뭐냐? 당내의 기득권 기회주의자 세력이에요. 아하, 예. 이것들은 당장 김무성이부터 그렇잖아요. YS 똘마니 하다가 배지 달고 뭐 박근혜 쫓아다니면서 배지 달고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니까 지가 뭐 대단한 무슨 멘토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온갖 자리는 다 하려고 그러고. 그 기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기회주의자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 영남권의 다선 의원들 중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 영남권에 4선 이상 된 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것들이 4선까지 갔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천받아가고 이명박한테 공천받아가서 4선, 5선씩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무슨 선거입니까? 영남권에서 공천받아서 선거 나가는 게? 이것들이 수십 년간 기회주의자 기득권자가 돼갖고서 그 당을 꽉 위에서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것들의 대장 역할을 하는 게 김무성이에요. 상임 고문들이고. 예. 요 기회주의자 세력이 있어요. 요 네 세력이 장동혁이가 지금 이정현을 앞세워서 공천혁명 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이정현이 얘기하는 게 세 가지 아닙니까?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 이거 하면은 나만 할 자들이 하나도 없지. 완전히 대청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예. 같은데요. 당장 6월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넘어가겠지만 이 흐름이 더 확산되고 가속화되면 2년 반 후에 있을 총선에서 거기 공천 받아서 나만 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이영풍 대표 눈에는 세대 교체, 정치 교체해도 이 사람은 남아 있어야 돼라고 할 만한 영남권의 67명의 국회의원 중에 남아 있어야 돼라고 할 만한 사람이 몇 명 됩니까? 누구 있어요? 이름이 잘 떠오르질 않네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이제 시험 본 거야. 자기들이 딱 보면 네. 야 이거 장동혁 살려두면 결국 2년 후에는 내가 엎어 쓸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기회주의자들일수록 그런 냄새를 잘 맡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이 더 이상 힘쓰기 전에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들이 밀어내려고 했는데 그래 좋다 그러면 나 당대표 걸게, 국회의원직 걸게, 당원투표를 한번 해보자. 너희들도 의원직 걸어라 하니까 찍소리 못했잖아요. 겁나는 거지. 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몰아낼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 유일하게 이것들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6.3 지방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퇴하고 사라지는 거. 요거 하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6.3 지방선거 패배를 향해서 고사를 지내고 있어. 지금 선거하기도 전부터 네. 이번 지방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네. 전망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족벌 언론들이 계속해서 뭐 선거는 해보나 마나라고 하듯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리고 장동혁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막 덮어 씌우잖아요. 예. 한동훈 일당도 그렇게 덮어 씌우잖아요. 예. 이게 다 반장동혁 전선에 있어서는 공동의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 같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정을 잘 모르고 그냥 언뜻 보면 막 장동혁 대표가 막 고립무원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여론조사하는 거 보면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혼전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예. 혼전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등명 개정은 단순히 당 이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뉴스타트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일련의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당명 개정만 달랑합니까 우리가? 당은 당규부터 바꾸고 강령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공천 원칙도 바꾸고 다 바꾸잖아요. 다 바꾸고 있죠. 그렇게 해서 뉴스타트 하면서 6.3 선거를 이기겠다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밀고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흐름을 저지시키지 않으면 이 흐름이 별거 아니라고 비하하고 조롱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3 선거를 지라고 고사 지내는 것들이 있다. 여기에 근데 별것 아니니 이것들 다 모여봤자 한 줌밖에 안 되니 걱정하실 것 없다. 저는 사실 걱정하는 게 하나만 딱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온 기회주의자, 기득권자, 배신자들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장동혁 대표의 이 싸움은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 거냐? 어디서 나오는 거냐?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우리 자유파 국민,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당원들이에요. 저는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거의 흩어지지 않고 장동혁 대표를 일사불란하게 지금 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자유파는 워낙 그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난 10년간의 그 종북주사파와의 투쟁 과정에서 각자 역할들이 조금씩 달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가기 위한 전열을 정비하는데 조금 좀 2% 부족함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자유파 진영 내에 여론을 전하기도 하고 또 만들어가기도 하는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 중에도 좀 이 6.3 지방선거를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치러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분들이 덜어 있어서 예. 이분들이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가 유일한 변수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단일 대우를 구축하기만 하면 선거 질 일 없다. 저는 예.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또 우리 자유파의 국민의힘을 빼놓고도 다른 4개의 정당이 있잖아요. 있죠. 예. 자유통일당, 예.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자유혁신. 예. 이 4개 당 대표가 여러 차례 지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조은진 대표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 4당 대표 회동을 얘기하면서 2가지, 3가지를 합의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최근에 예. 세 가지를 합의했대요. 첫째, 이재명을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권 타도 투쟁에 나선다. 둘째,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재개를 사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셋째, 이번 6.3 선거는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국민의힘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나간다. 이 세 가지를 합의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실이 근데 어느 언론에도 나오진 않잖아요. 이런 거를 열심히 알리는 게 우리 자유파 유튜브가 진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장동혁 지도부 중심으로 투쟁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은 체제 수호, 대한민국 체제 수호에 당신의 몸을 던진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신은 비록 탄핵당해서 감옥에 있지만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려면 대선에서 이겨야 돼. 그 일념 하나로 김문수 후보한테 부담을 줄까봐 자진 탈당했잖아요. 그렇죠. 자진 탈당하면서 낸 메시지에도 김문수 지지해달라. 그렇죠. 내가 탈당한다고 해서 동반 탈당하지 마시라. 이걸 간곡하게 호소하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밟고 가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마음이 지금인들 변화가 있겠어요? 당연히 지금은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국민의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방선거, 총선, 대선 승리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것도 있어요. 지금 내 명예 회복을 많은 분들이 기원하고 갈구하고 행동하시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 대통령을 지낸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명예 회복은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되찾아올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 집중해달라. 그게 김문수 후보 지지예요. 자기는 탈당했지만 김문수를 지지해달라. 나는 김문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탈당하는 거다. 그렇게 절절히 호소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심정이 지금인들 변하겠냐고요. 지금은 장동혁 중심으로 뭉쳐달라. 국민의힘 중심으로 뭉쳐서 지방선거 승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명예회복을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다.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우리 국민과 윤어게인 지지자들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다. 하고 싶은 말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1심 선고 나고 나서 네. 뭐 기자회견 뭐 형식으로 뭔가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요. 네. 거기 보면 전환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 요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나올지 좀 예상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전환이라는 용어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나씩 하는데 네. 기자들마다 묻는 것 같아요. 전륜할 거냐 말 거냐. 자꾸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뭐 예. 기자들 아니 이영풍 저 대표도 기자였잖아요. 예. 꼭 그렇게밖에는 못 물어요. 그 참 궁색한 질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전륜할 거냐 말 거냐고 물으면 전륜할 거라 그러면은 자유파 국민들이 실망하고 막 등을 돌릴 거고 전륜 안 할 거라고 하면 저 족벌 언론들부터 온갖 기회주의자들이 설치면서 장동혁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그러고 그럴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을 대답하든 지게 돼 있는 질문을 그렇죠. 들이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난 참 언론들 수준이 차라리 좌파한테 포섭돼서 장동혁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나와서 그런 질문 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그게 제일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갖다 들이대는 거는 맞습니다. 예? 네. 그거는 그런 언론하고는 전 인터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거나 네.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하니까 장동혁 대표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전륜이냐 아니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예. 전환이다. 우리가 국면을 전환하고 시대를 전환해야 된다. 전륜이냐 아니냐는 것은 과거를 향한 질문 아니냐. 지금 국민들은 미래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다. 정치인은 국민이 질문하는 미래에 대한 질문에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 너희들은 기자들은 언론은 과거가 관심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국민이 질문하는 미래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한다. 전환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이 당원 중심주의 대중우파 정당의 어떤 건설 이런 부분도 좀 포함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그 보수당의 역사 중에 좀 부끄러운 부분인데 네. 뭐냐면 이거 다 동원된 조직처럼 운영됐잖아요. 그렇죠. 아니 오죽하면 당 조직을 돈 먹는 하마라고 했겠어요. 돈 먹는 하마. 이게 돈 안 주면 안 돌아가는 조직인 거예요. 그동안에 이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게. 네. 예? 그래서 그런 걸로는 안 된다. 진짜 각성된 자유우파가 당비 내면서 당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당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런 당원 중심으로 정당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전환인 거예요. 진정한 대중정당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전환이라는 말 화두를 던졌는데 여기에는 우리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얘기하는 세 가지 그 전환이 다 있어요. 세대 교체, 예. 시대 교체, 정치 교체. 이것이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전환의 내용인 거예요. 지금 그 장동혁 지도부 주변에서 이렇게 막 좀 흔들어대는 작업을 하는 세력들을 이렇게 보면 아까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네. 그 영화 대부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상대방 세력하고 평화 협상을 하라고 주선하는 그 자가 배신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사실은 장동혁 지도부를 많이 생각하는 척하면서 장동혁을 많이 흔들어대는 세력이 있다면 그건 이재명과 정청래 세력을 돕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것들이 이 배신도 좀 수단 수준이 좀 달라요. 예, 수준이. 예, 아닌 듯하면서 하는 게 제일 높은 수준인데 예. 이것들의 배신은 아주 천박해. 그래서 어떤 식이냐? 아니 왜 밥 먹자 그랬는데 왜 밥을 안 먹어? 이러고서 장동혁 대표 공격하는 이 천박한 자들이 있어요. 예. 이것들이 배신자지. 네. 아니 한동훈이 그냥 용서해주고 손끌어 안고 같이 가면 되지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배신자예요. 응? 그러니까 대부에 나오는 그거는 좀 수준이 높아. 내가 보면. 수준이 높아요. 이거는 그 수준이 전혀 아니야. 동네 뒷골목 양아치 수준도 못 되는 것들이 예. 아주 적나라하게 예. 난 배신자예요 이러고 다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사님 모시고 1시간 가까이 지금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우리 이 대담 10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님하고 이 대담을 나누면은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 뭐 이거 준비된 뭐 응답지 이런 것도 없고. 자, 우리 정리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님들께 이제 그 설날도 이제 연휴가 다 지났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잘싸요? 우잘싸. 그렇지 뭐예요? 그 우잘싸가. 우파는 잘 싸워. 우파는 잘 싸워. 예. 그 우잘싸에 저도 가입을 했지만 이게 진짜 우파는 잘 싸워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예. 말로만 잘 싸운다 그러지 말고 진짜 야 저 우파 저것들 보니까 진짜 겁난다. 엄청 잘 싸우네. 라고 좌파들이 겁먹을 수 있는 그런 우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그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편이 있으면 그렇게 든든한데 예. 저쪽으로 가면은 너무너무 막 부담되는 자들이 가끔 있어. 예. 예? 예, 저는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조광한 같은 사람이 예.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봐요. 그렇네요. 그 사람 우리 편 되니까 얼마나 든든해. 만약에 조광한 같은 사람이 저 여전히 좌파에서 있었다 그러면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예. 그런 사람이요. 예. 만약에 김문수가 저 좌파 최고위원이 돼갖고서 연일 막 우리를 공격하면 그거 얼마나 그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있으나 마나한 자들이 대다수지만 예. 진짜 우리 편이 되면은 든든하고 저쪽에 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소중한 우리 자유우파의 전사다. 진짜 우파는 잘 싸워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우잘사 회원 여러분들이 그런 자유우파 전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우잘사 회원이시기도 한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 오늘 소중한 대담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조금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예. 당원 지지자분들을 안고 갈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메시지를 내실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아, 예. 근데 예. 제 예상보다도 더 강한 더 톤으로 세게, 톤이 세게 나온 겁니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은 이게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 예. 절연해야 될 사람들은 절연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죠. 사실상 이거는 근데 지금부터 더 큰 반발이 있을 겁니다. 예. 원내 반발이 있을 거예요. 지지자들이 아니라 예. 원내에서 예. 그럼 우리를 절연하라는 거냐? 이제 이렇게 아마 나오기 시작을 할 건데 예. 저는 이제는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좀 대표님을 지켜드려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조직 내에서의 비토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문을 들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기자회견문은 원내 배지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저는 이 방송하는 입장이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지들 너 정신 좀 차려라 이 소리 같아요. 우리 김효원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방금 그거 보셨어요? 우리 장 대표님, 예, 예. 네, 글 읽으면서 왔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내부에게 던지는 메시지다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제 사실 제가 한국이 아니었었는데 외국에서도 이 판결을 계속 이어폰으로 꽂고 있었어요. 아이를 보면서. 근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싸움은 우리가 길게 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부에서 무엇을 준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주변에서 이제 언제 메시지 나오냐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셨지만 다음 날 내겠다고 하셨고 그 메시지가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을 때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우리 지지자분들께서도 이제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은 뜨겁게 이 싸움을 오래 지속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가 또 결기가 다져질 그때 나온 적절한 메시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멘트를 딱 들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원내 배지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그렇죠. 우리와 다른 목소리라도 그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네. 민주당 봐라. 민주당은 제가 아까 딕테이션을 다 했습니다. 저들은 반미 친중, 김어준 가짜뉴스, 극렬 주사파까지 끌어들여서 힘을 모아왔다. 근데 여기는 뻑하면 당원들 보고 극우라고 하고 말이지. 그래서 그 대안감 이래. 저는 지지자들과 절연하라는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표가 필요할 때는 어디든지 가야 되는 게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 정치인들은 어디 구름 위에서 정치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누구누구 절연해라. 누구누구랑 거리둬라. 누구누구랑 선거하라.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데 전 이분들이 정치인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는 정치인이 제가 봤을 때 몇 명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정치를 좀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방금 우리 기자님 나열하신 것들도 있습니다만 지난 사실 총선 대선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내란 프레임을 씌우면서 정작 자기들은 진짜 내란으로 정당 해산까지 당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손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단일화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부끄럽거나 내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런 내란 세력과 손을 잡냐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게 실제로 지지율이 어느 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어떤 세력들이 가장 덩어리가 큰지를 눈으로 목도를 하면서도 절연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요. 지금 대자유총 조사에서도 나왔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90% 가까이는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런 인식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선생님처럼 판단하고 그런 인식을 가진 90% 당원들 나가라고 할 거면 그럼 본인들이 나가야죠. 그러니까 주객전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배지 달고 있다고 나라와 당의 주인이 아니에요. 당의 주인은 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노선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우리 당원들을 대표해서 공직에 오른 사람들로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훈 대변인님, 사실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뭐 이런 말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아니 우리 당원들의 거의 60% 이상, 뭐 많게는 80% 이상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이게 내란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표를 받아서 국회의원 배치 달았는데 왜 그 사람들 보고 극우라고 하고 다른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절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데 그 절의 주주들이라고 본인들을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주들은 당원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이 그러면 지난 그 윤석열 대통령 우리 지난 정권 동안에 벌어졌던 수많은 입 아플 정도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그 탄핵 남발이라든지 국가기관들을 거의 제대로 국정 운영을 못하도록 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모두 그럼 잊어버린 것인지 왜 우리만 계속해서 죗값을 과도하게 치러야 되고 그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럼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그렇게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그것도 우리 편이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배지를 댄 사람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가만히 있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만나면 어찌나 그렇게 공손하게 90도로 인사를 잘하면서 맞아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표한테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는 그게 맞아요. 정말 천인공노할 일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또 하나 이해가 안 갔던 거는 얼마나 양지에서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하셨으면 험지에 있는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몰라도 어쩌면 그렇게 모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경기 오산에 나갔을 때는 그 경기 오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년 정도가 다 민주당 텃밭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지구당 시절부터 해서도 계속 사고 당협이 주였었고 지금도 겨우 이제 지자체장 한 분이 이제 처음으로 또 그 30년의 시간 이후에 처음으로 국민의힘에서 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 많이 고초를 겪고 계시는데 험지일수록 우리 당원들은 정말 결기가 넘치고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라도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30%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가 3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30%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30%를 구구라고 본다? 그거야말로 저는 자살골이라고 봅니다. 자살골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봐요. 태도의 문제. 이를테면은요. 지난 설 동안 장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 양자 간의 부동산 관련 논쟁이 굉장히 예. 치열하게 벌어졌잖아요. 예. 그때 우리 당 원내에 계신 이 구름 위에서 정치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참전한 사람 한 명? 못 봤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대여투쟁을 할 때는 침묵하고 설에 어떤 뭐 구름 위에서 열심히 떠다니다가 어제 내란죄 관련된 1심 선고가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한 4시쯤 선고가 끝났거든요. 대안과 미래 5시에 기자회견했습니다. 어허. 미리 써놨나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대여투쟁을 할 때는 침묵을 하고 있다가 당대표를 흔들 때만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지도부 흔들기를 하느냐, 왜 우리 당원들과만 절연하라고 하느냐, 이 생각인 거고, 이게 제가 바로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애티튜드를 가진 분들이 애초에 계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런 애티튜드를 바꿔서 대여투쟁을 열심히 하고 이 기자회견할 에너지 당권이 흔드는 데 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폭거를 막는 데 썼다면요, 애초에 윤 대통령 그렇게 고립돼서 계엄 같은 사태까지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당의 문제인식은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아무튼 계엄은 잘못됐지 않냐라고 동어반복만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장덕 대표 얘기한 거 굉장히 원론적이고 당연한 상식이에요. 무죄 추정은 당연히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 네. 이재명은 심지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확정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그러면서 버티고 있고, 지금 4심제 해가지고 자기가 깔아놓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한테 4심제에서 구제를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여당인데, 예. 우리는 1심 결과만을 가지고도 내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절연을 하라고 거듭 촉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당이 지금 이렇게까지 내몰린 겁니다. 이게 결국은 뿌리를 쭉 찾아가면 또 한동훈을 또 만나게 돼 있어요. 이거 한동훈. 아, 지금 한동훈, 자연인 한동훈 씨!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동훈 세력, 어제 대안과 미래 보니까 24명이더라고요. 네. 거기 계엄 사고에 있던 25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 그래픽으로 박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인천에 그 배준영 의원은 빠졌더라고요, 이름이. 근데 또 안철수 의원이 올라가고. 이 24명 이거는 다음 자기 공천에서 전부 탈락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는 보세요?
당원 경선으로 가면 알아서 탈락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원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의원들을 존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자기가 좀 지역세를 만들어서 자기의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전 존중을 하는데 사실 대부분은 양지 바른 곳에 계신 분들이에요. 솔직히 대부분이 다 강남이나 영남 지역 아닙니까? 네. 매우 손쉽게 대체가 가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은 어차피 당원들에게 인정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그 매우 쉽게 대체 가능한 자리를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지도부 동아줄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권 그렇죠. 흔들기만 아,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 포인트.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유인 구조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그냥 당권을 흔들고 비토를 놓는 게 상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상수를 건드리기 위해 에너지 낭비를 하겠어요? 상수는 그냥 상수인데 변수는 지지자들입니다. 우리가 당원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리고 이런 사람들의 부적절한 정치 행태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만 만들어주면요. 저희가 무슨 가타부타 뭐 컷오프를 시키니 많이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24명 진짜 이거 보면요. 대구, 부산, 강남, 뭐 비례대표 이게 다 하잖아요. 그 밑에 또 우리가 선수별로 조사를 한 거 보니까 밑에 네. 다 초선 그러니까요. 그냥 초 나와 있는데 야 정말 저는 이렇게 정치계에 오래 있다가 이게 입성을 해야지 저같이 또 이 정치계에 오래 있지 않은 분들이 또 밑에서 이렇게 당 생활 안 해보고 그냥 배지다는 것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 함부로 좀 들긴 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저분들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저 사람들은 참 학교 생활 제대로 했을까. 그래서 직업병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같은 반, 뭐 1학년 1반, 그러면 이 안에 구성원이 있고 반장 뽑고 담임 선생님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하잖아요. 뭐 당번, 주번 있고. 그러면은 모두가 한 사회 안에서 같은 생각을 그래도 최대한 모아서 그렇죠. 함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저분들은 무조건 판을 깨야지 나의 시즌이 온다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지구 흔들어서 지도부 해체시키면 자기에게 좋은 공천이나 뭔가 어드밴티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먹혔던 거예요. 그 방법이. 그런데 이번에도 그냥 관성으로 한 거예요. 그냥 똑같이. 지구 흔드는데 어라? 이번에는 이 뉴미디어 때문에 사람들이 선동되지 않고 그리고 지도부가 생각보다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더 세게 흔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부터는 솔직히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3-4번을 해도 안 됐다면 그럼 본인들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뭐 이 방송 진행하면서 어제도 저녁에 그런 말씀을 막 드렸는데 싫으면 꺼지라고 제발 절에서 나가 저기 여기 소림사니까 저 대림사로 가라고 그러면은 거기 가서 탈당해서 뭐 저 창당을 하든지 뭐 한동훈이 신당 창당한다는 소리도 있던데 그쪽으로 좀 가세요 제발 왜 여기 와서 이 엉덩이 붙이고 이 난리를 치냐 이게 24명 그래서 네. 그분들 다 가고 나면 그 지역구를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냥 맡아서 하든지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우리 현쌤 비유하신 것처럼 지금 같은 반이잖아요. 같은 반에 우리가 뽑아놓은 반장을 우리 반 학우들이 80-90%가 좋다고 동의를 하고 이 노선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꾸 반장 나가라는 건데 그 말은 즉슨 반장을 지지하는 80-90% 우리 구성원들을 나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80-90%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면 본인들이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매우 당연한 초식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아니 민주주의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뭐만 하면은 나를 징계한 것은 뭐 민주주의를 징계할 수는 없다느니 무슨 뭐 계엄 선포를 한 거라느니 그러신 분들인데 우리 김영훈 우리 대변인님 교육계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딱 우리 딱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 정교회장을 우리가 뽑았어요. 근데 반장들이 정교회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든 모양이에요. 반장들이 정교회장 나가라 이러면 그거 됩니까? 우리 정교 학생들이 뽑았는데 반장 니들이 꺼져야지. 심지어 그 반장들도 비례대표들이에요. 학우들이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학교 TO로 학교 TO로 그냥 지정해가지고 받은 사람들. 그래서 전학도 못 가는 분들. 그러니까 전학을 못 가지. 한재하 의원도 바로 무슨 뭐 우리가 절연해야 될 것은 장동혁 대표다라고 하는데 탈당하시면 됩니다. 탈당해요, 탈당. 아니면 전당대회를 나오세요 당대표 선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그냥 무조건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선거를 나오든가 탈당을 하든가 본인이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력을 당에서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스처는 하나도 없고 그냥 입으로만 그렇죠. 그 비례대표 할당받은 거 하나 가지고 한동훈만 추종하면서 아니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선거에 졌다고 해서 지도부 사퇴하라는 당은 당규는 없습니다. 임기를 그럼요.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차기 전당대회를 해요.
그럼 당원들이 또 장동혁을 당대표로 또 만들어 연임. 그러면 저자들이 아마 머리를 팍 숙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 정말, 되면 네. 그런데 또 머리를 또 쓰면서 재출마 금지 이런 거 만들려고 또 막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하고 너무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미리 좀 차단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도부에 계속 성토를 하시는데 이 징계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중도 소구력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아동 사진을 그렇게 무단으로 게재를 했는데 그렇다고 맞아요. 그 아동이 악플 단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동은 무슨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겁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따님이든지 뭐 손녀든지 그렇겠죠. 나중에 뭐 한 18살만 돼도 알 거 다 하는 나이에 내 사진이 저렇게 문제성 어떤 그런 컨텐츠가 되었었다라고 본인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악플을 누군가를 통해서 나중에 10년 이후에 그걸 보게 된다면 그 아이의 마음의 상처에 대한 거 그러면 10년 뒤에 그 민사소송 받으실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중도를 다 갉아먹는 짓이고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1년 당원권 정지라고 한 거에 대해서 많은 당원분들은 이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처분을 또 걸었다고 하니까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거는 행위 자체도 불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더 우리 당의 매력을 중도들에게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한동훈 제명, 김종혁 최종 제명, 배현진의 당원권 정지가 정치 보복이 아니라 다 그 사유가 있잖아요. 배현진 같은 경우는 아동에 대한 어떤 거 가해, 네. 그죠? 인터넷상의 가해. 그것 때문에 그 당원권 정지된 거 아니에요? 한동훈 씨는 악플 달다가 그렇죠. 가족들이랑 당겨서. 뭐 본인이 단 건지 가족들이 같이 단 건지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수사를 받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악플 쓰다가 제명당했고요. 그렇죠. 사실 김종혁 씨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을 집단으로 모욕을 하고 멍청한 극우들 뭐 사이비다 그런 발언을 하고 당에 존속될 수가 있습니까? 예. 심지어 처음부터 탈당 권고를 할 것도 아니었어요. 본인이 윤리위원들 공격하고 당무검사위원장 공격하고 이게 판검사 공격한 거랑 똑같잖아요. 당연히 가중처벌 사유인 거예요. 다 합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 본인들도 본인들 죄를 아니까 가처분을 못 걸지 않습니까? 걸겠다 그 난리를 쳤는데 전 배현진 의원이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좀 기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일반 대중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당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더 문제적 사안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형사처벌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윤리위원들이 판례까지 제시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아이의 사진을 몇 시간 동안 게재한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심각한 정서적인 학대가 될 수 있다라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파급력으로 봤을 때 가게에서 얼굴 올린 것보다 수백 수천 배의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악플이 몇천 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아이는 뭐 물건 훔치다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고한 아이입니다. 그 악플을 달았다는 그분도 악플을 단 게 아니에요. 니는 조용히 있어라 한 줄 쓴 게 끝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이버 불링을 유도하는 댓글을 달아놓고 나흘 동안 박제시킨 그 게시글을 지우지도 않고 방치를 하고 사과 한마디 없었으면서 이런 사안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 1년 당원권 정지가 과하다고 가처분을 겁니까? 전 납득이 안 되고 판사들도요 다 자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안을 상식적으로 보겠어요? 오히려 당에서 너무 봐줬다라고 인식을 하시지 않을까 망신만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그 이름을 올린 24명 등등 그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뭐 정성국, 한지아 뭐 등등이 아주 좋은 기준을 제시했다. 차기 총선 공천에서 탈락 기준을 제시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런 건 이제 당 내부에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해결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이 지난 우리 그 계엄 이후에 다수의 그런 성명서에 단골로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맞아요. 단골. 네, 그래서 그때까지 이 많은 우리 이 지지자분들께서 명단을 여러 번씩 올리셨잖아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요 분들은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정말로 경선 때 뭐 이렇게 추려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실현은 우리 당을 또 내부적으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당원분들께서는 이제 두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더 어금니 깨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절연하다라고 하는데 절연하자라고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하면 뭐 법적으로는 절연이 되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절연이 죽을 때까지 됩니까?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절연 안 됩니다. 그럼요. 한 번 부부는 영원한 네. 부부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대표에게 대통령과 윤 대통령과의 절연을 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를 원하는 건지 그들의 입으로 저는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뭐 그러면 사약이라도 올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정말 절연이라는 단어의 뜻을 내가 모르겠으니 사전적 정의를 달라라는 것도 솔직히 저는 좀 해보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절연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기술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칼로 물베기예요. 부부 그렇죠. 사이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낳은 대통령이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1심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근데 무슨 절연을 하자고 하는 건지 그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저는 이런 비유를 씁니다. 옆집 아저씨가 네. 저에게 야, 너가 아버지 맨날 술 먹고 말이야 알코올 중독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맞아요. 우리 아버지 문제 많아요. 아, 병원에 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저씨, 왜 우리 아버지 욕해요? 아저씨는 술 안 마셔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이게. 맞아, 밖에선 그렇게 해야죠. 맞아요. 아유, 진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술 조금만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밖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드러내놓고 그냥 당대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니까 우리가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지. 맞아요. 그래놓고 선거만 되면 당원 동지래. 누가 언제부터 동지예요? 맞아. 지금? 언제부터 받을 때만. 네, 언제 봤다고 동지야 지금. 우리한테 구구라 그래도 그러니까. 구구한테 이제 동지네. 그러면 너도 구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저는 이분들이 절연이라는 표현이 너무 웃긴 게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절교하자 그러잖아요. 싸우면은 절교하자 그러고 우리 이제 한 20살 때 첫 연애할 때 헤어지면은 야 너 내가 준 선물 다 치우고 우리 사진 지우고 번호 지우고 SNS 마팔 그 팔로우 취소하고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우리 당의 지금 딱 수준이 그런 식의 지금 절연을 하라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더 명확하게 우리 헤어졌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진 막 내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우리 당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당 대통령 사진 다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전 너무 촌스럽고 심파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보여주기식의 쇼잉을 하라고 그거를 지금 국회의원식이나 되는 사람들이 단체로 나와가지고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초등학교 학생들 절교회 너네 그렇게 약간 추동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고 맞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향단이가 어쩌고 하면서 사실상 강제 출당을 시켜버렸고요. 그때도 우리가 어제 오세훈 시장 그러더라고요.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때도 새로 태어나겠다고 뭐 새로운 보수당 만들고 무슨 바른미래당 만들고 새로 태어나겠다고 했지만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또 윤 대통령 정권 교체 이룬 다음에 또 윤 대통령 공격하고 헐뜯다가 또 윤 대통령 개헌했다고 탄핵시키고 또 절연을 하니만이 지금 사진 내리니만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역사가 무한 반복되면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인 거예요. 정확히는 당을 구성했던 그간의 주류의 사람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동안 사실 서울시장 4번이나 했던 오세훈 시장은 그러면은 이런 당의 비극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책임질 게 없고 맨날 그냥 대통령 헐뜯고 대통령 절연하면 마치 당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맞아요. 이런 식의 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책임 정치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어제 그 1심 선고 결과 중에서 이거 하나만 좀 이야기하고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앞으로 저는 이게 이제 1심 선고 이후에 장동혁 당대표 중심으로 정치 투쟁을 해야 되는 어떤 애국 국민들의 어떤 길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이 해야 되는 법리 투쟁이 있다고 봅니다. 그 법리 투쟁은 변호인들이 하는 거지만 그 내용은 국민들도 공유를 해야 돼요. 근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해 버렸는데 이 지기현 재판부가 지난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할 때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풀어줬습니다. 구속 취소 석방해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가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거 완전 궤변인데 오늘 제가 이 두 분 패널 분들이 오시기 전에 저기 시골에 울진신문이라는 울진신문 발행인이 쓴 그 칼럼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분은 사법고시한 사람도 아닙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멸치잡이업 허가를 받은 멸치 잡는 배가 바다에 나갔더니 고래가 있어서 고래를 잡았어요. 그럼 고래 잡으면 됩니까 그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제 재판을 저 처음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특히 암시적 지시라고 하는 암시적 표현이 지시. 예전에 그 묵시적 청탁이니 무슨 경제 공동체니 그런 굉장한 관념론적인 접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의한 통치, 그러니까 법치, 법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상력을 동원한 시나리오에 입각한 그런 재판들이 문매를 오랜 기간 동안 맞았었는데 어제도 그런 모호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검찰이 주장한 것들을 또 상당 부분 기각을 했어요. 이게 미리 어떤 뭐 장기 집권을 위해서 독재를 위해서 뭐 1년간 준비를 했다 이런 것들은 다 기각을 했고 노상원 수첩도 증거 효력 인정하지 않았고요. 우발적인 사실 계엄이라는 프레임으로 재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또 어제 나왔던 비유가 전 나중에 가서 이게 좀 보이더라고요. 성경을 읽겠다고 촛불을 훔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그 행위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지기현 재판부가 좀 가미한 게 아닌가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고 또 어제 비유를 한 게 찰스 1세 국회와 끊임없이 반목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형을 당했던 찰스 1세를 예시로 들었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아니 가까운 이 내란 관련 사례들이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데 왜 중세까지 갔을까? 알아보니까 이 찰스 1세였죠. 찰스 1세를 인용을 했고 찰스 2세가 즉위를 하고 나서 찰스 1세에 대한 재평가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 사형에 서명을 했던 재판관 60여인을 사실상 뭐 부관 참시에 준하는 그런 식의 단죄를 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가 굳이 이런 비유를 한 이유가 뭘까? 나름대로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평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좀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죄를 인정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이 지형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재판부도 좌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 지기현 재판부 그 뭐 룸살롱 접대 의혹까지 끄집어내면서 압박하는 거 우리가 다 목도를 했잖아요. 그 다 허위로 드러났죠. 그리고 사실 1심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난리를 치면서 이러니까 우리가 내란특별재판부 하자라고 한 건데 내란특별재판부 위원이라고 할 거야라고 하면 선법재판소 압박하고 어떻게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 확정 판결이 나와도 그 과정까지 대법관 증언하고 뭘 해가지고 뒤집겠다라고 하는 정당이에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아마 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합니다. 지금 뭐 성경을 보기 위해서 촛불을 훔쳤다. 성경 보려고 촛불 훔친다고 처벌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깜깜해서 촛불 하나 가져왔는데 그렇다고 교회 그 목사님들이 그 처벌합니까? 그런 교회는 없죠. 그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데 지금 결국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사후적으로 정치적 역학 구도가 이렇게 막 급변하니까 그 꿰어 맞춘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멸치 잡는 배가 고래를 잡아도 괜찮다. 그러면 면허를 왜 주냐고 왜? 맞아요. 저는 그 성경 발언이 나왔잖아요. 재판에서 판결에서.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 하기에 촛불을 훔쳐왔다. 그런데 그 촛불 또한 교회 안에 있는 거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근데 대통령이 그럼 목사님 같은 존재 아닌가요? 네, 그럼 그 촛불은 누구 거예요? 모두가 쓸 수 있는 촛불 아닌가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우리가 이렇게 특권을 주잖아요.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예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국민이 뽑은 게 대통령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질서를 좀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지켜야 하는 그런 우리의 국민들의 중요한 권리가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비상대권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그런 직무 위치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촛불을 뭐 훔쳐오면 안 된다라는 그 발언도 이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9번 탄핵한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촛불 훔쳐도 면제받는 사람들이라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권력은 누가 견제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 견제하라고 대통령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해석에는 솔직히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란 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유죄라면 결국에는 뭐 무기 아니면 사형 2개밖에 없어서 무기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구도상 맞아요. 그리고 또 2심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더
우리에게 어려운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갈 것 같아서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인단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좀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제가 기사로 접했었는데 차라리 1심에서 그냥 이것을 종지부를 찍는 것이 나은 것이냐. 만약에 그 뒤에 막 사형까지 가게 되면은 네. 그때 많은 이 국민들이 겪게 될 이 심적인 고통과 이 역사적으로 나중에는 역사가 재해석을 할 때 이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냐에 대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고민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기현 이 재판부의 이 지기현 판사 개인을 솔직히 뭐 비방하거나 뭐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네, 구속 취소 때도 그 이야기가 또 저는 정말 공감을 했었고 그 이번에 구속 취소를 한 그 이유를 뒤집어가면서까지 무기징역을 내렸을 때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수처가 밝혀낸 그것들 말고도 이후에 특검이 제시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본인은 했다. 솔직히 우리가 듣기엔 좀 웃겨요. 네. 네, 하지만 여러 가지 구도를 봤을 때 네. 사실 판결문 전체를 읽을 때 그 내용이 1시간 한 3분 정도가 되는데 그걸 제가 2번을 들으면서 정말 저는 좀 이렇게 번뇌가 느껴졌어요. 고민의 흔적이 맞아요. 고민의 흔적이 많이 느껴졌고 읽는 거를 들어보면 이게 과연 무기징역까지 할 죄인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래 네. 걸로 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맞아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문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형용 모순이라고 하잖아요. 폭력을 최소화하려고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또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내란죄 구성 요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행정부 권능마비, 입법부 권능마비를 시도했다라고 그 자체가 내란죄가 되지 않습니다. 폭동에 준하는, 그러니까 마을 단위의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 행사되어야만 또 그거 지속되어야만 내란죄가 성립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판결문을 보면은 폭동은 없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국회를 점유하려고 한 것 자체가 폭동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재해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저는 폭력 행사의 의지가 없는 폭동이었다라고 하는 문구로 읽혔거든요. 예. 이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문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결문 자체는 굉장히 저는 순화를 많이 하려는 작업들이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 좀 휩쓸려서 지금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1심 재판부는 상급심의 결과에 구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사실 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장덕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정치적인 승리.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재집권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의제들을 중심으로 맞습니다. 해서 다시 민주당의 제도권의 질서를 바꾸고 있는 것이고요. 예. 국제 질서를 바꾸고 있는 것이고 다카이치 총리도 극우라고 그렇게 매도를 당했다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이제 와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죠.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나가라 하던 사람들 민주당에 있었다가 총선 이기고 대통령 되니까 지금은 87명이 나와서 공소 취소 모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정말 엽기적인 상황인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엽기적인 상황을 정당화시켜주는 게 민주주의에서는 선거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상황이 복잡할수록 더 단순한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게 사실 근본 사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함이고 교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번 재판 그 선고문을 쭉 읽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있잖아요.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재판부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 그죠? 좀 이런 궤변이라면 네. 쿠데타 성공하셨네요. 예, 대통령 하십시오. 이럴 것 같다니까. 대한민국 판사들이 이 사법부 독립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까? 그 지점에서 너무나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해 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이 점을 2심, 3심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다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이 역할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이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정말 정치 투쟁을 세게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오늘 장동혁 대표가 한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애국 시민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한다. 하면서 각자의 구호가 아니라 승리의 구호로 뭉치자. 국민의 깃발 아래 뭉치자. 이런데 요새 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거 처음에 그 치토스인 줄 알았습니다. 치토스. 이 저 맥주 주파추스 치토스. 뭔 소리야 이거. 무슨 치토스 먹는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국민의힘을 올해도 아니고요. 한 3년이라도 좀 지켜보신 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당시 국민의힘을 지켜보신 분들은 지금 장도혁 대표가 얼마나 목숨 건 투쟁을 하고 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국민의힘의 역사를 잘 모르셔서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쭉 읊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어떤 지도부들이 있어 왔는지. 예. 윤석열 정권 입당할 당시에 그 직전에 김종인이었습니다. 김종인 예. 비대위원장. 그 다음이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 다음이 이제 김기현 당대표였고요. 조선일보 사설 몇 개 보고 또 물러나셨죠. 이제 김기현 당대표 다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그 다음 한동훈 당대표예요. 그 다음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황우여가 들어왔다가 한동훈 비대위가 다시 당대표가 들어왔다가 쌍권 체제로 갔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송원석 권한대행 체제를 거쳐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온 거예요. 예. 이게 3년 동안 우리 국민의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도 그 생각해요.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여러 관계자들이 제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살다 저는 지지자들 절연하자라고 하는 정치인들을 처음 보기 때문에 이상한 정당인 게 맞습니다. 이상한 정당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비판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계보를 봤을 때 유일하게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이런 잘못된 당의 문화를 바로잡고 기강을 세우려고 하는 지금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사람들의 핵심이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그다음에 이제 김종혁 씨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배현진 의원 같이 이렇게 당권을 사유화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사실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전에 국민의힘이었으면요, 그냥 뭐 사설 몇 개 보고 적당히 봐줘, 통합해, 넘어가, 그냥 그러고 말았을 텐데 끝까지 싸워서 관철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고도 한패라고 묶어버린다? 이건 너무 사안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고 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 정당의 제도권의 어떤 제도권은 어쩔 수 없다라고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도혁 대표는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행동으로 보여줬는데도 그 말 몇 마디, 언론이 호도하는 헤드라인에 장난질 치는 몇 가지 문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배신을 했다, 뭐 같이 뭐 추파춥스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매도를 하면 결국 누구 좋은 일 하는 겁니까? 좌파들 좋은 일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좌파들과 손을 잡고 정권을 끌어내리는 좌파 도우미 역할을 했다면 그렇죠. 그분들은 선거 보이콧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또 좌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추파춥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좌파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 당내 분란 세력들, 절연 타령만 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고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엔추파도스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는 게임 용어거나 혹은 엔추파도스.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무슨 포켓몬의 새로 나온 캐릭터인 줄 그렇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그 스페인어로 플러그가 꽂힌 사람들 등에 이렇게 전기 코드 딱 꽂힌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면은 이제 권력의 길잡이가 되어서 부패했고, 그리고 말로만 투쟁을 외치지만 뒤로는 이 여당과 결탁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엔추파도스라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엔추파도스다라고 하는 거에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죠. 예. 지금의 장동혁 지도부는. 예. 그런데 기존의 국민의힘의 그런 엔초파도스라는 이 집단이, 이 치토스 집단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네, 상황적인 있었어요. 네, 그런 의심은 저희 모두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부분 동의를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장동혁 지도부를 우리가 엔추파도스랑 같이 결부시켜서 비난을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몇 가지 좀 반박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대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쇄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거로부터 절연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절연이라고 하는 게 쇄신이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구태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인맥이나 시스템에 플러그 꽂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엔투파도스가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말로만 우리가 투쟁했습니까? 아니면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라든지, 그리고 또 당대표 임기 초반에 우리 당원들과 약속을 지켰잖아요. 네,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죄값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원이 주인인 거 하겠다 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 면회 가겠다고 했고 이거 다 지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실무이고 약속을 지키는 리더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추파춥스가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강성 지지층인 우리 사실 뭐 강성 지지층 저는 그 말도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요. 그냥 찐 우리 편. 그러니까 찐 우리 편인 분들하고 긴장 관계를 상당히 건강하게 잘 가지고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뭐 민주당처럼 개딸과 뭐 문파들한테 그렇죠, 옛날 뭐 문파 시절처럼 제명인의 말 막 이장도 하고. 네,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네. 뭐 이렇게 우쭈쭈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게 어느 정도의 텐션을 가지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제도권 안에서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오히려 담론을 형성해서 우리의 이 지지층 분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절대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네, 그 추파추스 치토스는 절대 아니다라고 혀가 꼬여서 그 단어를 그렇죠. 발음을 잘 못하겠어요. 단어가 어려워요. 네. 다리 어리고 저는 그 뭐 추파춥스, 치토스 뭐 아니 그 이야기 나왔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게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절 모르고 시주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뭐 치토스 먹으면서 그 운동하시는 분들 지금 절 모르고 시주하시는 겁니다. 거기 따라다니면은 결국 누가 정치적인 이득 관계를 보느냐 이게 네,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누가 보게 맞아요. 됩니까? 민주당이 이득 보는 거죠. 민주당이 결국 이득 보는 집권 거죠. 여당에 힘 실어주는, 그러니까 엔추파도스 뭐 이 표현이 뜻이 그거라면서요. 여당과 야합하는 야당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여당에게 도움되는 행위를 하는 야당이라면서요. 지금 누가 도움 주고 있습니까? 선거 그냥 하지 말자. 여당한테 다 넘겨줘 버리자. 지도부가 선거 보이콧 선언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일부 계시더라고요. 그게 여당 도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조차도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우리 국민의힘의 정당사를 좀 계보를 돌아보시면은 저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도권의 문법이라는 게 뭐 제가 선생님처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다름이 있습니다. 지금도 원내 반발하는 거를 보셔야 돼요. 어쨌거나 정치라고 하는 행위는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영역인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보를 내고 집권하기 위해 존재를 하는 게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기초적인 문법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허황됐다라고 하는 거를 금방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소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지금 저도 사실 못 믿었고 안타깝고 특히 이제 일부 원내 의원들 당원들 나가라고 하는 의원들이 말이 됩니까? 저도 납득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까지 외롭게 만들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우리 우파 계열의 당들이 창당을 했었고 또 이제 문을 닫고 이런 역사들이 아주 수십 년간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입니다. 결국에 우리 보수당 제1야당으로 뭉쳐주셔야지만 어떻게든 그나마 게임이 가능해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되찾고 싶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하고 싶고 우리가 정말로 정권을 찾아오고 싶고 이런 모든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 안에서 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해내려면 결국에는 좀 못 믿어온 부분이 한두 개 아직은 있더라도 결국에는 그래도 들어와서 같이 그런 긴장 관계를 형성을 하시면서 함께 승리하고 승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제대로 싸우시는 게 네. 내부에서 목소리 내시는 게 저는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만약에 그 선거 보이콧을 한다. 네. 예를 들자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선거 전부 출마 안 한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럼 민주당이 다 먹겠죠. 그죠? 서울시장. 저희 지방 권력까지 전부 다 잃게 되고 사실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선거 보이콧하자고 하는 당 대표가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도 선거를 이기고자 하는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정당은 선거 이기려고 존재하는데 선거하지 말자고 하는 정당의 대표라고 하는 게 양립될 수 있습니까? 양립될 수가 없는 개념이죠, 애초에. 그러니까 후보들부터가 난리를 칠 것이고 성립할 수 없는 일단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이게 좀 어떤 메타버스에서 그런 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방 권력 다 내주겠죠. 근데 지방 권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결과적으로 오프라인 선거 조직, 풀뿌리 조직을 구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맞습니다. 지방선거 네. 승리거든요. 우리 사람들에게
국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생태계를 조성해 줄 수 있는 방식,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버리자, 이건 총선도 버리자는 말이 되고요. 그럼 또 대선도 버리자는 말이 돼요. 그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금 107명이잖아요. 네. 그 중에 한 30여 명이 꼴보기가 싫어요. 근데 그 30여 명이 꼴보기가 싫다고 나머지 70명까지 다 이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그 1월 15일 날 작년에 4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그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그러면 위장 우파 정당 세력이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소수 일부 국회의원들 때문에 그 보복 심리를 전체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체로 확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빈대 한 3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우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방금 제가 사실 그 표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아니 빈대만 태우면 된다. 뭐 초과 삼간이야 다 타버리지 뭐 이러면 그냥 다 죽자는 얘기 아닙니까? 갑자기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그 유엔 총회 나가가지고 왜 뉴클리어 얘기하면서 비핵화 얘기하면서 END 구상 발표했다가 우리 당에서 그때 맞아요. 네 아무것도 못 받고 다 주고 그냥 다 죽어버리자로 바꿨더니 그 단어를 쏙 이제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진 거죠. 근데 지금 이 END 다 죽자라고 하는 이 선거 보이콧은요. 솔직히 우리가 인생 뭐 6개월 살고 지구가 멸망할 거 아닌 다음에서야 쓸 수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밉다고 그냥 다 접자? 그러면 우리의 이 주변에 있는 지금 청년들은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또 아이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도 선거가 패배했다고 물론 뭐 솔직히 패배할 지역구가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승리할 곳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정비해서 다음 선거에 반영을 하고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을까를 보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이번 판 안 되니까 그냥 접고 보이콧하자. 보이콧하면 민주당에서는 그렇다고 알았다. 그럼 나중에 다시 하자 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네. 내만큼 그냥 낼름 먹습니다. 그래 니네 안 먹어 우리가 먹을게. 그럼 그야말로 그냥 뭐 중국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다 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당원분들께서 실망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대를 해야 실망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뭐 저렇게 맨날 절연 타령하는 분들한테 실망을 안 합니다. 예. 우리가 뽑은 적이 없거든요. 저분들 다 그냥 한동훈 체제에서 맞습니다. 그냥 양지 바른 곳에 공천 꽂힌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한과 미래 이런 분들 몇몇을 보니까 이건 뭐 그냥 단순한 팩트입니다. 2024년에 입당하셔가지고 공천 받음과 동시에 입당하신 분들,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꿀 빠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께 우리가 뭘 기대를 하겠어요? 잘못된 공천이었기 때문에 바로 잡으면 그만인 것이고, 저는 국회의원이란 자리를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년마다 갱신해야 될 그냥 비정규직 같은 개념인 계약직이에요, 거예요. 계약직. 당원들과 재계약을 해야 되는 관계인 그렇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분들은 당원들이 자신을 고용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대표 그냥 한 명 한동훈 같은 사람 대충 데려와가지고 바지 세워놓고 나 그냥 꽂아주니까 공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주주가 누구고 누가 우리에 대한 어떤 재계약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있고, 한 발 더 나가서 자기들이 또 한 번 그런 식으로 아무나 그냥 조직 정치해가지고 나 꽂아줄 사람 대표 만드는, 비대위원장 만드는 이런 식의 지금 구도를 그리고 있으니까 저런 막장 행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망을 하는 순간은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지도부를 뽑았고 우리가 원하는 지도부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후보로 뽑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등지면 전 그때 실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엔추파도스라고 하는 뭐 이제 이런 논란도 뭐 다 좋습니다만 일단 다음 총선까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저는 이런 식이라면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원내에 입성을 하고 나서도 이런 정당이라면 그때 공격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형은 우리도 다카이치 총리처럼 뭐 이렇게 국회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 구조면 당장 해산시키고 재투표하는 게 낫죠. 그냥 재선거하는 게 낫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 임기를 무기로 해서 지금 2년만 버티자, 그 안에 비대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견제구를 던지는 것, 그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해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공천관리위원들이 어제 다 발표가 되고 보니까 상당히 멤버들이 좀 신뢰가 가는 멤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뭐 우선은 이제 여성 그리고 또 이제 청년층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찾아보니까 괜찮은 분들이구나라는 걸 딱 알고 나니까 예.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친하면 이게 문제예요. 아하.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인재 영입위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국민 인재들을 또 많이 지금 또 선정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개별 면담을 이제 해요. 근데 그 면담도 본인이 추천한 사람을 면담하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객관성을 보장을 하자는 거죠. 저도 제가 이제 할당을 받은 이제 후보분들이 계시는데 이름을 딱 보고 반가운 이름이 없는 거죠. 누구지? 사실 누구지? 모르는 사람 내거죠. 네네. 자동 기피를 맞아요. 예.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이력서를 읽어보니까 나보다 낫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즐겁고 좀 신선하다. 네. 물론 지금 당 밖의 상황은 너무나 암울하고 처절하지만 당 내에서 이런 변화를 직접 겪어보니까 일할 맛 난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네. 지금 지방선거 승리하는 게 지금 오늘 장도영 대표도 그 말씀하셨는데 지방선거 승리가 1차적인 전술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사실 지방선거는 고관여층 중심의 선거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맞아요.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고관여층 중심의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장도영 대표가 모범 답안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저런 타령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그 예상을 했었잖아요. 한동훈 제명하면 뭐 난리 날 것처럼 보이지만 지지율 하나도 안 빠질 것이고 어차피 선거 되면은 다 후보들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맞아요. 금방 잊혀진다. 지금 어제 선거 직후에 뭐 또 페이스북 몇 개 올려가지고 기사 좀 나는 거지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결과적으로 없어요. 네. 선거라고 하는 것은요. 후보 중심 무엇보다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대표의 메시지도 확장이라는 개념도 무슨 중도라고 하는 유니콘을 쫓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 때 뉴스 소비하는 저관여층에게 매력적인 의제를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바로 인사와 정책. 선거 때는 공천과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어층을 흔들 만한 어떤 메시지나 입장 변화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절연하자라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저는 일종의 선거 훌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행위에 동조할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 어떤 코어층, 우리의 입장을 단단하게 지키면서 이제 저관여층들에게는 우리 이런 정책하고 있어. 민주당은 부동산 말아먹고 있지만 우린 이런 유능한 후보를 공천할 거야 라고 보여주고 우리가 의제를 세팅해서 지금 정부가 놓치고 있는 생활 밀착형의 공약 같은 것들을 발굴을 해내고 매력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택받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특히 서울시가 중요한데 저는 이건 오세훈 시장을 위한 좀 조언이에요. 오세훈 시장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본인은 지금 야당 소속이지만 서울시에서의 오세훈 시장은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위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정권 심판론이 서울시판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거죠. 당장 쉬운 레토릭으로 가는 거예요. 서울시 4선 했고 6년 동안 지금 재보궐까지 6년 동안 지금 서울시장 하면서 어떤 성과를 거뒀냐를 아주 단순하게 유권자들과 후보들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책임은 오세훈 본인에게 있어요. 본인 지금 수성을 하는 위치인데 자꾸 지도부와 각을 세우면서 공성전을 하려고 하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 포지션을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후보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보군의 어떤 포지션의 직시 그리고 이제 그럼 서울시장 경선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오세훈 시장의 시정의 실정을 지적을 하면서 나는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의제를 가지고 싸울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도가 경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유권자분들 그리고 당원분들께서도 평가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슈가 많이 재편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가 그때 총선 4월이었고 예. 이번에 지방선거 6월이잖아요. 예, 예. 머릿속으로 슬로건을 하나 떠올려놨던 게 있는데 일단 봄이 오잖아요. 그럼 예. 벚꽃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막 코스피 이제는 6천을 향해서 간다 뭐 이러면서 또 AI 뭐 국민 주권 또 뭔가 휘황찬란한 그런 엄청난 이야기들을 표어들을 만들어 가지고 할 거라고요. 모두에게 뭔가 이 스테로이드를 먹인 듯한 그런 이런 붕붕 뜬 느낌으로 아마 민주당은 선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내란 종식 막 이러면서 2심 판결이 아마 뭐 한 5월쯤 나온다. 그러면 또 그거 몰이를 또 하려고 할 텐데 우리는 그거예요.
뭐 코스피 6천 돌파해라, 뭐 AI 강국이 되자, 뭐 이런 거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집에는 봄이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먹고 사는 건 어떠냐?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생활 밀착형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정말 황당하고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전에 한번 택시를 타고 가는데 예. 코스피 이야기를 기사님께서 너무 신나게 하시면서 너무 자기 기분이 좋대요. 이 대통령 너무 잘 뽑았다고. 예. 제가 그때 빨간 이 자켓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더 그러신 것 같았는데. 영업을 좀 하셨나? 네네네. 그래서 제가 기사님 좋으시겠어요. 네 주식 하시나 봐요. 내가 이랬어요. 네. 그랬더니 주식 안 하죠. 돈이 없어서 안 해요. 아니 그래서 왜? 주식을 안 하시는데 코스피 올라서 그래도 되게 좋으신가 봐요. 친구들이 돈 많이 버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웃겨. 그래서 네. 우리가 들뜨기 전에 내가 하루하루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삼겹살 한 근 사올 때 이 물가는 어떤가. 그리고 정말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가족들이랑 어디 뭐 일본이나 뭐 괌이나 뭐 아니면 뭐 홍콩이나 여행 한번 가고 싶은데 환율 때문에 고생은 없으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제조업 하는 사람들 다 문 닫아가지고 가만히 잘 있던 직장을 그냥 잃어버린 사람들은 내 주변에 없는지. 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집에는 봄이 왔습니까? 라고 하는 걸로 4월, 5월을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지지층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뒤에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코어는 그냥 우리 코어 지지층은 네. 그냥 이대로 약속 이행하는 지도부다. 그렇죠. 약속 이행하는 국민의힘이다. 오래 멀리 보고 우리 전투하겠다. 그걸로 가면 지방선거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또 해볼 만하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후보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언제까지 맞아요. 지도부랑 각세를 겁니까? 지도부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지지율 10% 가까이 올렸고 당원 3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고 본인들의 능력과 실력으로 국민들께 표 받을 생각을 해야죠. 표 주는 사람들 절연하자고 할 게 아니라. 지금 그 우리 두 분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은 뭐 이거 질문지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1시간 동안 막 그냥 달립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이 1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유. 우리 두 분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꼭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민영 대변인부터 하실래요? 네, 장덕 대표께서 사실 굉장히 강한 어떤 이야기, 확고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는 여기 호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이란 정당을 오래 지켜보신 분들일수록 이런 당대표 없었다. 정말 이런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원내 지형에서는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원내 지형에서는 반발과 비토와 또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장덕 대표를 좀 지켜주셔야 한다. 이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다 지나갔잖아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고비만 넘기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국민의힘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제1야당을 필두로 해서 선거 이기고 우리가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신념과 지지를 가지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제 그 판결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명치의 통증을 또 화병을 또 안고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오늘까지도 저도 지금 그러는 중인데 중요한 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법 시스템도 정치의 이 정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현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선거에서 이기면 되는 거지 대신 지면 모든 게 다 끝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윤 대통령 사면 복권 같은 것들 뭐 다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은 뜨겁게 계속해서 이 분노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겠지만 머리는 이제 누구보다도 더 차갑게 식혀서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좀 힘을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많이 흔들어댑니다. 당의 중진이라는 정치 원로 그룹들이 장동혁 체제를 마구 흔들어댑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바른정당 세력과 함께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자유민주주의 우파 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퇴행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